어제 영란은행의 국채 매입 조치에 시장이 안정된 것을 두고 일단은 반겼지만 트러스 총리가 감세안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진단을 어제 해드렸었는데요. 예상대로 트러스 총리가 감세안을 고집하면서 금융시장이 또 한 차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시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전반적인 시장 상황들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트러스 총리가 대규모 감세안을 결국에는 고집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진단을 해드렸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에 그 영국발 금리 우려 세계 증시라든가 위안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타격을 미치죠. 그래서 영란은행이 그 브라운식 통화 방식이다 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정책의 목표라든가 우선순위를 다 미루고 지금 상황을 극복하겠다 해서 브라운식 통화 정책, 그래서 무제한 장기채 이렇게 매입을 발표했는데요. 시장이 안정될 때 전 앵커랑 저랑 방송이 잘 호흡된다고 시청자분이 이렇게 평가를 해주십니다는 땡큐보다는 일단이다 하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트러스의 그 성향이라든가 또 트러스노믹스의 첫 그렇게 조치가 감세안이기 때문에 이걸 IMF라든가 미국의 요구대로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트러스의 고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감세안은 이렇게 옳은 정책이다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그 영국을 비롯해서 미국의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국제금리 시장에서는 오늘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간 측면이 주간 실업청 국간수가 감소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는 아무래도 이 문제가 여기 이제 이렇게 미국의 금리들이 많이 올라갔죠. 이런 문제는 영국의 금융위기 우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한번 시청자분이랑 같이 고민을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은 이제 어제 트롤레마 문제가 더 심화되지 않았냐. 영란은행은 이제 돈뿌리죠. 장기채 매입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트러스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감세를 추진하고 대규모 재정 제출하면 통화 정책에서 돈 뿌리고 재정 정책에서 돈 뿌리면 지금 영국도 만만치 않은 인플레 문제를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오늘 영국의 국채금리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갈등 문제죠. 지금 영란은행은 이제 위기를 잡겠다 해서 근본적인 문제, 재정 적자 문제 이런 문제 관련해서 긴급 조치를 했는데요. 트러스 정부는 정면을 반대했죠. 네. 그리고 왕정과 그리고 트러스 정부 간의 갈등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부각되면서 오늘 영국에 대해서 또 한 차례 흔들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국발 그 국채금리 반단으로 인해서 세계 증시가 어제 반짝 상승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흔들렸는데요. 국내의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이 우리나라의 그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현명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증시가 올랐다가 저녁 때 거의 주식이 빠지는 상태였었거든요. 소폭 그 상승세를 그쳤습니다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경제 지식이라든가 글로벌 뉴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어떠한 그 개인 투자자 이런 것보다 정보가 빠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영국에서 균열 조짐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실제로 스코틀랜드 독립운동이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요? 네, 공교롭게도 이제 방송 전에 우리 전 앵커께서 그런 그 질문을 해주셨죠. 이렇게 엘리자베스 이렇게 여왕께서 스코틀랜드에서 서거하셨는가 하는 측면이 바로 스코틀랜드의 입장을 두드러내준 게 아니냐 하는 국제사회의 얘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4 이후에 영란은행과 트러스 정부와 왕정 찰스 3세 간의 이 트리플 이렇게 갈등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영국의 다른 이렇게 주들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분리독립운동이 지금 고개를 아주 드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스코틀랜드가 이게 들면 다른 그 호주라든가 영연방은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그 영국과 지난번에 우리 서 작가께서 대영 제국이 무너진다 하는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는 그런 문제가 지금 봉합하지 못하고 오늘부로 더 심화되는 양상이다. 향후에 유럽과 관련돼서는 상당 부분 이렇게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가 많이 있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9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달이 시작할 무렵에 9월 악몽이 재현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이제 여름 휴가철 끝나고 난 이후에는
9월 그 페드 회의 전후에서 블랙데이, 즉 9월의 악몽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올해는 그 유럽 쪽이 좀 관심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는데요. 유럽 쪽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9월 달에 파운드화가 공격해서 이 파운드 폭락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번 그 9월 달에도 지금 파운드 가치가 아주 폭락하죠. 그렇죠. 공교롭게도 데자뷰 현상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좀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그 외로 2011년에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죠. 그것도 9월 달입니다.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럽 재정위기가 이렇게 돼서 그때 아랍어폰과 함께 국제금융시장의 상당 부분 이 문제도 됐죠. 사실 그래서 올해 9월 달에는 유럽 쪽이 이렇게 많이 예상됐던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9월 달에 나타났던 9월 악몽은 사실 1990년 9월 달에 나타났던 통화위기, 그 다음에 2010년대에 나타났던 재정위기, 그리고 실물경제와 함께 종합판이다 이런 쪽이 얘기거든요. 특히 유럽과 관련돼서는 종합판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실 세계의 국가들이 영국의 상징성 때문에 증시라든가 외환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흔들렸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해보다도 9월에 악몽이 올해는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특히 우리도 9월 악몽에 시달렸는데요. 주가뿐만이 아니라 원화 가치도 최대 하락폭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 점은 우리가 이달 초에서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환율이 좀 올라갈 때 원화 가치가 약세가 될 때 우리 내부에 문제가 없다 하는 쪽에 얘기했습니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는 특히 한국의 원화 통화 방어 능력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몇 차례 강조해 드렸는데요. 예. 왜 그럴까 하면 1990년대의 대발산, 요건 이제 그레이트 다이버전스에서 그때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다른 국가들은 금리를 좀 동결어가 내렸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아시아 통화 위기가 좀 이렇게 결었습니다. 그 아시아 통화 위기의 가장 중심선에 있었던 것이 한국이었었죠.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3월서부터 1990년대 중반보다도 더 심한 그레이트 다이버전스가 나타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보통 대발산이 나타날 때는 위기가 발생한 국가에 대한 안 좋은 추억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악몽이죠. 네. 이제 스티그마, 낙인 효과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지금의 그 정책 당국자, 새 정부의 정책 당국자들이 이제 비교적 우리가 뭐 괜찮다 하는 시각이 있어서 저도 뭐 국민의 한 사람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실제로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하는 것은 한국을 굉장히 주목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원화 통화 방어 능력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 하는 쪽도 그 제목을 깔고 아마 시청자분이랑 같이 고민해 봤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하면 한국이 원화가 통화 위기 환투기 세력의 중심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원화 하락폭이 가장 컸고 원화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에 넣었을 때 그만큼 한차 손이 되다 보니까 외국 자본이 대거 이탈했고 예.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의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이 세계에서 가장 하락폭이 기록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새 정부의 정책 당국자보다 여러 가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 한국경제TV의 글로벌 이렇게 마케팅이라든가 저희 같은 사람은 아마 추부 총리보단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이창용 신임 총재보단 더 열심히 할 겁니다. 12시에 일어나서 전 세계를 보거든요. 그리고 프리어들을 직접 만나거든요. 줌통을 네.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는 이 방송이 새 정부의 정책 권유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짐이 나왔을 때 좀 이런 것을 새 정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흠집이 내면 비판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국제사회에서 한국 경제라든가 한국 국민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현실 공부는 더 많이 하니까 그런 쪽에 정책 권유를 하는데요. 좀 그때 당시에 좀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반영해서 정책이라는 건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런 걸 받아들였다면 9월 한 달 동안 원화 가치라든가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의 하락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이런 9월 악몽은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폭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운 대목도 있다. 네. 9월을 지나가면서
꼭 좀 새 정부의 경제팀한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루빨리 코스피와 원화 가치가 안정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9월 30일, 진짜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제 다루긴 했습니다는 채권이라 그런지 지금 이제 전일 것만 하더라도 주식에서 좀 상당히 안 좋으니까 네. 채권 투자하시는 분이 많죠. 그쵸.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채권 투자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바로 선진국의 국제 클럽이라 하는 여기 이제 자막에 나오겠습니다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선진국 국제 클럽에 가입하는 워치리스트의 등재 여부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예. 사실 주식보다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채권에 대해서 국채에 대해서 투자하는 규모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등재하면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지금 그 외환 시장이라든가 증시 입장에서 혼란의 상태를 하는 이 측면에 상당한 안정을 기울 수 있지 않은 측면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이것이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MSCI의 이 지수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는 이 지수에 대해서는 좀 잘 몰라서 제가 간략하게 이 지수의 내용을 자막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뭐 다 아실 거를 봅니다는 그래서 세계 그 채권 지수고 이 세계 채권 지수에서 23개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추정하는 자금 규모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매년 그 3월 말과 9월 말에 하는데요. 올해 3월 말에는 대선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 정부가 출범하고 대선 끝나고 3월 끝나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되지 않았었죠. 네. 또 그때 당시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MSCI의 선진국 지수 편입 문제가 아주 핫 이슈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해 3월 말에 이 등재 여부를 결정할 때 이 내용은 거의 언론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좀 이렇게 폭등해서 원화 가치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국내의 그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워치리스트의 등재 여부에 대해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재만 되면 기대 심리 때문에 한국의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뭐든지 지수에서는 등재되면 워치리스트에 등재하면 항상 뭐냐 그 위에 제대로 이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거든요. 그래서 1년간 그 잠재 기간을 거쳐서 공식적인 이렇게 우리나라의 선진국 국채 등재가 되는 것은 내년 9월 달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등재 여부를 오늘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빠르면 이 여부도 유럽의 그 이렇게 볼 때에는 우리 시장이 마감되기 전에 경우에 따라서 알려줄 수 있지 않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채권뿐만 주가 지수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FTSE 지수인데요. 여기는 참고적으로 2009년에 한국이 선진국에 가입된 상태다. 언론에서 이 대목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는 그 내용을 오늘 차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주린이라는 말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채린이라는 말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네. 그만큼 채권 시장의 일반 투자자들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위기 상황에 처한 새 정부 쪽에서는 학수고대하는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증시라든가 환율을 안정하기 위해서는 지금에 나오는 뒷담화치는 정책까지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이 뒷담화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의 타이밍은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지금의 외환과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이렇게 정책, 특히 대외 쪽에서 한국의 그 금융시장을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요. 내부적으로 보면 정책에 대해서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새 정부의 경제팀도 지금의 일련의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1996년에 강경식 경제팀과 마찬가지로 외환시장이 괜찮다는 측면에서 일관했는데 실제로 9월 한 달 동안은 주가 하락폭이 컸고 원화가치 하락폭이 세계에서 가장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의 펀더멘탈이라는 국제사의 비판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너무 그 정책 대응이 너무 아니하다 하는 측면에서 자꾸 외환시장만 갖고 외환보호만 갖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번 주장했던 것이 한미 통화수업 문제입니다. 지금 그 5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문제라든가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번에 유엔 회담에 있은 문제에서는 한미 통화수합 문제 1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결정권 패드가 갖고 있습니다. 누님이 말씀드리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상황이 몰리다 보니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도 자꾸 거론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신문사 논설위원이 한미 간 통화 수합 문제를 이렇게 추진하는 거냐 마는 거냐 하는 쪽에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마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추진한다고 해서도 패드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렇게 마치 새 정부가 이것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한미 간 통화 수합이 되지 않는다. 이런 쪽의 논리로 결론을 맺는 신문사의 논설위원회 칼럼은 잘못된 거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 논의를 자꾸 이런 때 들이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냐? 시장의 불안만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될 때 안 되면 시장 불안만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선진국 국제클럽에 가입하는 문제, 등재하는 문제 이런 쪽에서는 사실 굉장히 채권과 지금 체린이 줄이니 얘기했습니다는 네. 채권 시장에 관심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금융 시장을 얼만큼 안정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국제클럽의 최종 자금이 2조 2천억 달러 정도, 2조 2천억 정도 달러 되는데 우리 원화로 지금의 환율을 보면 3,500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여기에 선진국 국제클럽에 등재할 때는 한국금융위원회의 추정으로 보면 한 50에서 60조 원 정도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모 증권사의 입장에선 100조 원까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국내 증시라든가 외환시장의 안정을 키울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새 정부 입장에서 나름대로 현안을 갖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잘했을 거로 생각되는데요. 언론에 또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새 정부의 경제팀의 현안 사항의 중요성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내부적으로 준비는 잘했을 거로 국민의 입장에서 세금의 입장에서 기대를 하지만 네. 국민들의 입장에서 비춰지는 것은 이렇게 지금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좀 퀘스천을 그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선진국 국채클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선진국 주식클럽이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선진국 채권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선진국 주식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번 해봐야죠. 네. 이게 아시겠습니다는 MSCI의 선진국 지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사실 선진국 문제도 전원께서 아시겠습니다는 한국의 선진국 문제가 유난히도 많이 시청자 여러분한테 들렸던 것 같아요. 올해 3월 대선 직전에 이 한국의 선진국 문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죠. 그게 뭐냐, 1인당 GDP 기준으로 IMF계에서 3만 달러 이상이니까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30에서 50클럽 내지는 뭐 이게 또 40에서 50클럽까지 얘기하고 일부에서는 50에서 50클럽까지 아마 모 대통령 후보는 굉장히 좀 또 세계 5대 위상 경제 위상국이 될 것이다 하는 측면 이런 얘기라든가 그다음에 벤치마크 지수라든가 그리고 웅크타드의 작년에 한국의 원저지에서 선진국 지수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 MSCI의 선진국 지수인데요. 그때의 마지막 남은 게 선진국 지수가 MSCI보다도 또 이렇게 선진국 국채 클럽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약이 잘못됐던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확한 이렇게 정보가 필요한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우리가 MSCI 지수의 선진국에서는 2014년에 선진국의 예비 명단에서 탈락했죠. 워치리스트, 오늘 얘기하는 워치리스트에 탈락했죠. 보통 이제 워치리스트에 탈락하면 어떤 국제기관에는 5년 이상의 잠정 기간이 있습니다. 왜 탈락했느냐? 그 낙인 효과가 제대로 검증됐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급하게 그 논의를 하는 게 아니고 차분히 준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게 사실 올해 그렇게 많이 얘기됐습니다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예비 명단조차도 편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 정부에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사실 MSCI가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얼만큼 개선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시청자 여러분 지금 상태에선 뭐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시간 던지 여것도 적고 지금의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라든가 제도에서 나오는 거를 이렇게 볼 때에는 뭐 그걸 갖출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장관들도 이렇게
지금 다 임명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준비는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국채든 주식이든 선진국에 편입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네. 이런 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오히려 지수 편입에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전에는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한미 통화서부터 주도권을 미국이 있는데 우리가 왈가불가하면 저쪽 입장에서는 김이 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차분히 국제사회에서 기대 수준처럼 준비해 주는 게 좋지. 이것이 때 되면 대선 때라든가 뭔가 이런 쪽에 우리가 시장이 불안할 때 이것을 마치 되는 쪽으로 이렇게 정적으로 파업되지 이상하면 굉장히 더 그 가입하는 기간이 지연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수 편입하는데 MSCI 선진국 비수 편입하고 이번에 선진국 국제클럽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사실 일부 기관들이 한국금융권에 50에서 60조, 모 증권사 100조, 그리고 MSCI 지수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얼마까지 들어오느냐, 64조 들어온다. 대통령 후보도 64조 들어온다. 이런 쪽에 얘기도 했고, 이런 쪽입니다. 이게 한국에 지수 편입됐다고 해서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든지 그 자금들도, 추정하는 자금들도 전앵커 자금이거든요. 그러면 전앵커는 왜 거기에 넣느냐 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국이 MSCI 지수라든가 이게 선진국 국제클럽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한국에서 우리가 그것에서 잘 관리해서 투자의 매력도가 없을 때는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지수 자체에도 편입된다 하더라도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있어야 투자 수익이 나와야 자금이 들어온다. 그래서 너무 MSCI 지수 들어올 때 64조, 이번에 채권 들어올 때 증권사 100조 들어오면 좋겠습니다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매력이 있어야 들어온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치 자체에 너무 이렇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증거가 2019년에 중국의 A지수 편입하는 문제로 인해서 한국의 예상을 증권사들이 14조 정도 했습니다. 실제로 얼마 들어왔냐? 4조뿐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수가 편입됐다고 해서 반드시 국내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매력도를 지수의 편입과 함께 매력도를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펀더멘털, 국가의 매력도, 국가의 신뢰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다음 달에는 국가신용등급 세계 유수평가기관들에서 심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9월 달에 네.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서 유럽의 피치사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했죠. 예. 근데 우리의 국가 신용등급은 유럽의 피치사는 세계 3대 기관인 하기지만 미국의 양대 평가의 기관에 비해서는 신뢰도가 많이 낮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음 달이면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세계 양대 평가사 부디스라든가 S&P의 신용등급의 정례평가 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정례평가하는데요. 잘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세부적 내용은 시청자분이 왜 그럴까? 지금 금융시장이 난기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쪽의 문제는 좀 지적할 거로 이렇게 봅니다. 국가 채무 증가 속도, 그다음에 무역 적자 확대 문제, 외환 보유고 악화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아마 이번에 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잘 준비해서 유럽의 피치사가 우리 신용 등급을 유지했다고 해서 넉넉지 말고 유럽 피치사는 사실 영향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무디스라든가 S&P의 신용 등급 평가를 우리가 최소한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분위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문제 새 정부팀에서 꼭 잘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국발 금융위기가 재부각되는 가운데 오늘 국내에서 아주 중요한 일정이 또 있죠. 한국이 선진국 국채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을지 오늘 시장 흐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